여러분 혹시 두릅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릅을 너무 좋아해서 두릅나물 무침, 두릅전은 물론이고 두릅 숙회까지 두릅으로 만든 음식을 정말 자주 먹는데요. 봄나물 중에서도 그 효능이 대단해서 산채의 제왕으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릅입니다. 두릅은 4월에서 5월 초까지의 어린 순만 먹을 수 있는 만큼 채취 시기도 짧고 하나의 가지에서 딱 하나의 순만 나니 재배와 수확이 매우 까다로워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귀한 산물인데요. 예로부터 두릅은 영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원기 회복을 도와 봄철이면 어김없이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약효가 매우 좋아서 두릅의 어린 잎과 줄기는 해열제와 기침약 그리고 항염증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뿌리는 신경쇠약과 신장병 그리고 당뇨를 치료하는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두릅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두릅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두릅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두릅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보들보들한 생 두릅을 톡 따서 초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두릅은 어린 순을 채취한 직후가 제일 향이 좋아 생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최근 두릅이 젊음의 비법으로 알려지자 봄나물 샐러드와 산채 비빔밥에 넣어 먹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두릅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 항산화 효능이 강력하고 젊음을 지키는데 제일 가는 봄나물입니다. 봄이 오면 유난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는데요. 실제로 이는 겨울에 비해 비타민 소모량이 무려 5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봄나물 중에서도 비타민 A, B, C 함량이 으뜸 가는 두릅을 챙겨 드시면 기운을 보강해주고 활력을 가득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릅을 생으로 드시면 위험합니다. 혹시 두릅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두릅 줄기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릅을 생으로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이 두릅의 독성이 위를 상하게 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릅의 어린 순이 올라올 때 드시는 것은 안전하지만 채취 시기를 지나 뻣뻣하고 크게 자란 두릅과 두릅나무의 껍질의 경우 독성이 인삼보다 10배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또 생두릅의 경우 아무리 새순이라 하더라도 가시가 그대로 있어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두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두릅의 독성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숙회로 드시면 식중독 유발 성분이 확실하게 제거되니 안전히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치면 두릅의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선명하고 진해지며 약간의 떫고 쓴맛도 싹 사라지니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초장입니다. 두릅하면 새콤한 초고추장과 초장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최근 두릅이 젊음의 비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릅 속에는 젊음을 되찾아주는데 제일 가는 항산화 성분이 무려 2개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캠페롤과 케르세틴인데요. 양파에 들어있던 혈관 청소부 성분인 케르세틴이 오늘의 주인공 두릅에도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참두릅 100g당 무려 509mg 정도 되는 상당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캠페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캠페롤은 슈퍼푸드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항암 작용을 담당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성분 자체를 억제해버리니 암을 원천 차단해주게 되는 것이죠. 두릅 하나에 양파와 브로콜리 속 기적의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2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면역력 증진과 염증 제거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심지어 혈관벽 속에 쌓여있는 혈전과 지방 덩어리들을 전부 청소해주니 심혈관 질환까지 싹 물리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릅을 식초 또는 초장에 찍어 드시면 식초의 산성이 두릅 속 항산화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 작용까지 한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그리고 식초가 함께 작용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몸의 젊음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두릅을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두릅 초무침을 해서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릅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두릅에 단백질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산나물과 달리 두릅에는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합이 좋기에 두릅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두릅도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릅의 껍질은 신장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니 신장결석 그리고 신장염과 같은 신장질환의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풍이 생긴 분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요. 만약 신장이 약해서 소변을 통해 노폐물이 제때제때 배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산이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덩어리를 만들어 관절이나 연골 그리고 힘줄에 가라앉게 되고 이게 바로 통풍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요산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속의 퓨린이 가장 큰 원인으로 통풍이 이미 있는 분들의 경우 퓨린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두릅은 고기가 아닌 식물성 채소이지만 퓨린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요산 수치가 높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두릅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통풍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불포와 지방산도 가득하니 두릅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 아미노산의 궁합이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두부는 두릅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요즘 팔다리가 저리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특히 꼭 두릅과 두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릅이 비타민 K로 으뜸 가기 때문인데요.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냉이의 1.5배, 달래보다는 무려 3.5배나 함유되어 있답니다. 비타민 A, B, C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타민 K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으시지요? 사실 비타민 K는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관절과 뼈의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도 드시고 칼슘이 많은 음식도 드시겠지만 이는 생각보다 효능이 많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챙겨 드셔도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던 것이죠. 이때 두릅 속 비타민 K가 활약할 수 있습니다. 두릅의 비타민 K가 칼슘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니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시면 마법처럼 두부 속 양질의 칼슘을 전부 다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릅과 두부의 궁합을 추천드리는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두부와 두릅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사포닌에 있습니다. 사포닌 하면 인삼 그리고 홍삼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인삼 속에 있는 사포닌이 바로 두부와 두릅에도 있는 것이죠. 두릅을 드시면 씁쓸하니 떫은 맛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사포닌입니다.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 거품이 나는 것 또한 사포닌인데요. 그럼 이 사포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항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며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는 값비싼 보약과 영양제를 드시기보다 봄철 두릅과 두부를 함께 데쳐 드시거나 기름에 볶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콩으로 만든 간장에 두릅을 넣어 장아찌로 드셔도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릅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두릅에 가득 들어있는 면역력 대장 비타민 K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비타민 K이지만 혈관을 청소하는 효능이 고혈압 처방약과 반대작용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릅의 비타민 K는 혈관 속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키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해줬던 약의 약효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럼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두릅을 드시면 안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약을 드시고 한두 시간 전후에 두릅을 드시는 걸 피하시면 됩니다. 둘 사이에 최대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되는 것이죠. 두릅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동맥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면서 동맥이 단단해져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두릅 속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예로부터 고기가 혈압에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퍼듀 대학교의 연구 결과 소고기와 같은 적색 육류의 섭취가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반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전부 다 필요한데요. 소고기 속에 이 9종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이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져 근육의 회복을 돕고 흡수율을 높이게 되니 탄탄한 근육과 에너지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게 바로 피의 주성분인 철분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제일 좋은 햄철로 그 절반은 몸속에 새롭고 신선한 피를 가득 생성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나머지 절반은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니 폐 건강을 위해서도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왜 꼭 소고기와 두릅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두릅에는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철분이 궁합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두릅과 소고기를 같이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비타민 B와 B6가 함께 작용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가득 공급하니 기력과 인지 능력을 올리고 치매 예방을 포함한 뇌 건강에 대단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또한 호르몬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DNA를 복구하기까지 하니 몸과 뇌의 젊음을 위해서 앞으로 꼭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릅과 소고기 산적을 만들어 드셔도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꼭 한 잔은 마셔야 정신이 바짝 들고 집중력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의 양은 무려 500잔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커피는 적당히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운동 전 커피를 마시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실 경우 속쓰림이나 수면장애,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면 뇌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를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다 카페인 섭취량을 갑자기 줄이면 두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두통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카페인 금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쉴 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두통을 호소한다면 평일과 달리 체내 카페인 양이 갑자기 줄어 발생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커피 섭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첫 번째는 캔커피 마시기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캔커피는 의외로 몸에 아주 해로운데요. 캔커피 내부는 BPA라는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캔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음식물이 캔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지만 캔의 코팅 부분이 부식되면 코팅제가 녹으면서 음식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녹아든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심장병을 유발하거나 불임, 자폐증, 유방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따뜻하게 데우는 온장고에 있는 것은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BPA 성분이 따뜻한 열기와 만나면서 음료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통조림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통조림이나 캔커피를 구매할 때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고 팽창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관 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가스레인지 등과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두 번째는 뚜껑이 덮여진 커피 마시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커피 뚜껑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매일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 유해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컵 뚜껑으로 흔히 쓰이는 재질 중 하나가 폴리스티렌이고 이 재질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저렴하고 가공이 쉬워 컵의 뚜껑 재질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에 견디는 내열성이 70에서 90도로 약한 편이며 뜨거운 커피 등 고온에 노출되면 화학 성분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홍윤철 서울이대 환경보건센터 교수는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담아주는 커피는 종이컵에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뚜껑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두 번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오랫동안 반복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조숙증 및 내분비계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이기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회용 음료 컵에 담긴 커피를 드실 때는 플라스틱 뚜껑에 PS로 적혀 있다면 뚜껑은 반드시 열고 드시길 바라며 되도록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세 번째는 3잔 이상 커피 마시기입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설탕 함량이 높은 믹스커피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습관처럼 마실 경우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민선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당포와 지방 등으로 인해 비만 당뇨가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부정맥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이 믹스커피를 찾는 것은 열량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해 각성을 위해 커피를 찾게 되는 경우인데 정상적인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나친 믹스커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17%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구팀은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루에 커피를 한 2잔 정도만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관절염과 관절증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커지게 되니 커피는 절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네 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코티솔은 신진대사,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많아지면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티솔 수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티솔 생산에 자극을 주게 되어 더욱 높은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을 자극하게 되어 속쓰림이나 궤양, 메스꺼움 등의 위장 질환을 일으키며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고 이 시간대에는 코티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므로 이때 마시는 커피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5번째는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커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식사 후 커피를 마시게 되면 만성 피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철분 흡수가 약 35% 줄었으며 이는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신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커피를 식사 후 최소 3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적절히 마신다면 우리에게 아주 이로운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주원료가 되는 원두에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폴리페놀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동맥경화 및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높여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공부나 작업 전 커피를 섭취한다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졸음을 방지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하게 조절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해서 가족과 수다를 떨며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금세 한두 송이쯤은 뚝딱 사라지는데요. 포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여름이 제철인 포도는 달콤한 향과 맛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해 항산화 과일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포도는 예로부터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를 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최근 논문에는 포도를 매일 섭취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 두통, 체중 증가 등 신체의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포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포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포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셨을 때 혹시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처럼 떫은 맛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때문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에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탄닌은 몸속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강력한 작용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물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닌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계 소화기관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와 해산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방약과 상충 효과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약과 포도 역시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의 성분은 칼슘의 배출을 막고 혈압을 내려주며 흡수되고 남은 불필요한 양은 체내에 있는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약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남아있는 고혈압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이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의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와 고혈압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포도를 먹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전후 한두 시간 내에 포도 섭취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의 잘못된 섭취법은 포도 껍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혹시 포도 껍질을 빼고 드시나요? 이럴 경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기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포도 알맹이에는 없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이 레스베라트롤은 외부의 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특히 몸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미 악성으로 진행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여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포도 껍질도 같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과일이고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이라서 궁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포도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생각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호흡장애,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기적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역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좋은데요. 따라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과 포도의 카테킨이 만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뇨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촉진하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역시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간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와 수박이 만나면 수박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심장 질환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외농업과 식품화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독 물질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 물질로 말론다이알데하이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이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폴리페놀이 이 두 가지 유독 물질이 소화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인 고기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실 때 와인을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과 여름철 기력 보충, 체지방 감소 그리고 노화 방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는 포도 껍질을 버리고 먹는 것이 있었으며 포도와 상극인 음식에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포도와 고혈압 약을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으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가급적 생포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궁합이 좋은 수박, 사과, 육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포도 잘 챙겨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릅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